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기차역부터 왕궁까지 전부 책임졌던 한 가족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린데로트 가문입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시계를 만든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심장 박동을 조율했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톱니바퀴와 태엽 속에 담긴 스웨덴의 역사를 바꾼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건물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스톡홀름에 있던 린데로트 시계 공장인데요. 여기가 그냥 시계 만드는 작업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긴 시간이 제멋대로 흘러가게 두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꽉 붙잡아서 또 똑바로 해 하고 명령하는 그런 권력의 중심지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톱니바퀴가 어떻고 태엽이 어떻고 이런 기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건데요. 예를 들면 뒤죽박죽이던 시간 개념이 딱 잡히면서 나라 전체가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 또 남자들만 있던 세상에 뛰어든 어떤 진짜 대단한 여성 개척자의 이야기, 그리고 1초의 오차가 모든 걸 바꾸는 그 정확함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이 모든 걸 시작한 창립자 구스타프 밀레르임 린데로트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상상력이 정말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냥 꿈만 꾸는 몽상가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 스웨덴을 생각해보면 시계들이 다 제멋대로였거든요. 이 시계랑 저 시계랑 시간이 다른 거죠. 그는 바로 이 혼돈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야망을 다 가진 장인이었던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죠. 자, 보세요. 1816년 구스타프가 태어났고요. 6년 뒤 그의 운명적인 파트너가 될 베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4년 두 사람이 만나서 스웨덴의 시간을 통째로 바꿔놓을 바로 그 공장을 세우게 되죠. 근데요, 이 린데로트 가문의 진짜 혁신은 사실 이분에게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창립자의 아내 베티 린데로트요. 그때 시계 만드는 일은요, 섬세하기도 해야 하지만 힘도, 지식도 필요한 완전 남자들의 세계였거든요. 여자는 필요 없어라고 모두가 확신하던 그 시절에 그 단단한 문을 그냥 확 열고 들어간 거죠. 당연히 주변 시선이 좋았을 리가 없죠. 남자 동료들이 막 비웃으면서 치마 입은 시계공이라고 불렀대요. 완전 모욕을 주려고 한 말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별명 있잖아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꼬리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티는 이런 편견을 어떻게 맞섰을까요? 말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실력으로 보여준 거죠. 처음엔 심지어 남장을 하고 일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남편이랑 똑같이 공장 전체를 운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처럼 될 여성 제자들을 무려 8명이나 키워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실력은 무속이잖아요. 편견을 다 깨부수고 스웨덴 왕실의 공식 시계 제작자라는 진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스웨덴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됩니다. 1862년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이랑 예술품이 다 모이는 거의 기술 올림픽 같은 거였어요. 바로 거기에 베티가 스웨덴 여성 시계공으로서는 최초로 자기 작품을 딱 내놓은 겁니다. 실력 하나만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이건 진짜 그녀를 그냥 장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개척자로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린데로트라는 이름은요, 그냥 시계 브랜드가 아니라 정확함, 믿음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왕족들, 아주 높은 정치인들 전부 다 이 린데로트 시계를 썼죠. 아니, 동네 시계 공장이 어떻게 나라의 공식 시간을 책임지는 곳이 됐을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왼쪽에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오스카르 1세 왕실 비서였던 악셀 오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한 정말 질서와 의무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1847년에 받은 게 바로 옆에 있는 이 린데로트 시계입니다. 이게 그냥 예쁜 장식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 시계 자체가 그의 삶, 즉 모든 게 정확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의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와, 이 시계 진짜 정교하고 예쁘지 않나요? 순은으로 만든 건데 1844년에 환자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당시 최고 의사였던 마그누스 후스 교수한테 선물한 거래요. 왕의 주치이기도 했고요.
근데요, 이 시계에 진짜 놀라운 의학 역사의 한 페이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코올리즘. 이 시계를 선물 받고 5년 뒤인 1849년에 후스 교수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데요.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알코올리즘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계가 상징하는 그 정확한 관찰력이 그의 의학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신기하죠? 자, 이제 육지의 시간은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린데로트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깁니다. 바로 바다였죠. 예측도 안 되고 위험하고 정말 단 몇 초의 오차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바로 그 바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해상용 크로노미터라는 건데요. 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어디쯤 있는지, 즉 경도를 알려면요, 무조건 이 시계에 의존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몇 초만 틀려도 배가 수백 킬로미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린데로트가 이걸 만들었다는 건 그냥 우리 기술력 세계 최고야 라고 도장 꽝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페르브라헤호. 당시 최첨단 증기선이었죠. 옛날 돛담배랑은 달라요. 증기선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떠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속도, 이 효율성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린데로트의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1918년 11월 19일,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했던 국민화가 욘 바우어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행길이었겠죠. 하지만 이 항해는 이 배의 마지막 항해가 되고 맙니다. 결국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날씨가 너무 안 좋았고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무리하게 출발을 한 거예요. 효율성, 시간 엄수,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압박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린데루트의 정확한 시계가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시대 정신이 이 비극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린데로트의 유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장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스웨덴의 시간 속에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창립자들의 유산은 고스란히 아들 요한 구스타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멋진 모노그램이 바로 그의 상징인데요. 1871년에 회사를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기술력에 어머니의 그 개척 정신을 더했죠. 그래서 린데로트라는 이름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린데로트 가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은 언제나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유산은 약간의 운과 잘 만들어진 장치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 정말 멋진 말이죠. 시간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들이 톱니바퀴 하나하나에 담아낸 그 장인 정신, 그 완벽함은 시간을 이기고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린데로트의 시계는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시대의 정신과 역사를 그대로 담아낸 그릇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물건들 속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주변에 둘러보면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